지금 금방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 비상계엄 이후에 좀 시기가 지나서 국면 따라 이제 민심이 약간 변화가 왔다. 그 뭐냐면은 보수에서 처음에 움츠러들다가 좀 그 보수의 결집이라는 지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보수층에서 조금 그 더 결집이 더 강화되거나 이런 정도인데 문제는 중도층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중도층에서는 처음에야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나 탄핵에 대해서 압도적이었죠. 비상계엄 반대, 탄핵 찬성이. 그러다 요즘 보면 2대1 정도 됐어요. 2대1 정도. 그 탄핵 찬성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20%그 내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탄핵이 기각바라는 게 한 2대1 정도, 그 반 정도 되는데 이 간격은 제가 볼 때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맞춰서 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윤석열이 지금 그런 말이 있어. 다음 대선 후보, 국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지금 이제 두렵고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의 옥중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약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각인되어져 버린다면 이거 대선을 엄청난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조기 대선에 오면 불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온다 하더라도 그 후보 당내 경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신 그 후보로 우리가 대선을 간다. 이런 시나리오만이 지금 없다 그러면은 시나리오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정말 상식적이고 균형적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중도층 또 이당 저당 너들 그렇게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모습에 정말 한매를 느끼고 그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슬기로운 조기 대선 대처 방식인지 지금 요 대목이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러니까 이전과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2017년도 대선 때는 뭐 거의 포기한 상태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에 그 지금 홍준표 시장이 후보로 나섰지만 24%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승리를 뭐 본인도 이렇게 그 나름대로 책임성 차원에서 나왔다. 이게 자기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릅니다. 가상대결랑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한데, 이게 윤석열 옥중 정치에 연결된 대선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시는 거죠. 네,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지고 각인되어져 버리면 힘든 선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가 하면 지금 분명히 보수 우파적 결집은 이루어졌습니다. 예. 저는 좀 상당히 빠르게 조기 결집 이 자체가 예. 헌재에서 정말 이 탄핵 심판이 뭐 기각되면은 기각되는 대로 우리는 얼마나 정말 집권당으로서도 정말 안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모든 걸 매몰을 거기에 걸치는 형편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렇다면은 항상 진보 좌파든 보수 우파든 위기가 먼저 오는 쪽에 먼저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당장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견이 이루어지고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위기, 그 위기는 지금 이제 집권당인 보수 진영이 먼저 와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8년 만에 다시 이 위기를 맞이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집회청소년을 임명하에 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그 쉽게 말하면 상황을 누구보다도 지켜본 국민들이 있죠. 우리 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피해가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수 우파의 조기 결집이 이루어졌어요. 이 조기 결집이 거의 이루어진 이것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그 자체가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권의 행위 중에 하나다. 비상대거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주장해 들어간다면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걸 우리가 다 수용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온 국민이 생존자로 다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3당 합당 당시에 YS 네. 김영삼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도 3당 합당으로 이합집산으로 정권 재창출 꼼수로만 이걸 비춰졌다면 김영삼 대통령 탄생은 했겠습니다. 네. 줄 그렇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근대화 산업화에 이 찬란한 업장을 업적에다가 YS의 그 처절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보수 우파였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당시 대통령 당선. 즉 그 말은 그런 YS 당시에 그 처절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그 변화를 위한 그 위대한 정치가 당시 중도 보당층의 또 국민들을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YS가 아니고 다시 그때 흔히 말하는 민정당 후보 오랜 우리 보수의 뿌리만 찾아가시고 YS하고 이 3당 합당은 당시 여소야 대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사안이야. 이거는 당시 국정 운영을 위한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YS는 이제 우리는 감이 없어. 이렇게 하고 YS를 내쳐버렸으면 그때 우리가 정권 그대로 이어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때로는 정말 아까도 김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MB 오천식 대통령에 대한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검찰 검사로서의 그런 판단을 하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폐악질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 정권이 연장돼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모셔온 윤석열 대통령이다. 판단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긴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는 위대한 보수의 그런 유연한 사고. 예? 그게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야. 보수정당으로는 자기를 다 집어넣고 그 사람을 갖다가 참 그러면 여기서 과연 우리가 이재명 대표만은 안 돼. 이재명 대표만을 상수에 올려놓고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재명 대표를 선택돼서 대선 후보로 말 3월 중으로 대체적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항소심 결과를 갖다 선고를 한다. 선고에서 1심과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만이 오로지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 그런 결정을 한 민주당의 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적 인식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후보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옥중 정치를 통해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어지고 뭐하는 똑같이 아마 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저렇게 자신의 대통령직을 던지면서까지도 이 과도한 입법 권력에 대한민국이 완전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고 법치가 흔들리는 이 엄중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임기를 저렇게 날리면서 자신은 또 영원히 이런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희생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고 있다라 그 진정성을 우리 국민이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만큼 지금 이 국민의 힘이 현재 이 탄핵 심판 과정도 잘 짚어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의 법원 결정도 잘 봐야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은 국면마다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 마음의 진리를. 근데 보니까 대표님은 그동안
인기가 좀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또 상당히 좀 진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파의 결집을 또 날리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보수파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조기 결집이 됐는데 그게 지금 우리 지지율의 한 축이 되고 있는 거고 하나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입니다. 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극단적인 정치권을 선택한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겠지만 그 기제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입법 권력의 횡포도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재명 당신한테는 절대 우리가 가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다 결합된 게 지금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선을 끊는 그런 이 실천과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그게 섞여 있어. 국힘 지도부가. 그러니까 마치 네. 그러니까 뭐 요걸 내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뭐 등판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뭐 그런 그런 뭐 또 보도가 있으니까 바로 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 커널로 또 비춰진 이 탄핵 정부에서 윤상현 의원이 바로 그게 대응을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마치 그냥 당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그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에 어떤 당내 대선 주자들의 좀 자유라든지 또 그런 탄력성이라든지 또 준비라든지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그런 갱실된 우리 당 보수의 분위기 이런 것을 상당히 기대를 해야죠. 그 말은 그렇다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일극 체제 다르게 보겠냐 이제.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일극 체제는 분명히 정당 민주주의를 날려버린 천상천하 유아독존 기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으로 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생명이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보수 후보와 지금 현재 다양한 의견, 다양한 그런 뭐 당내 정치 세력들 이게 수용해서 그게 대표적으로 MB 같은 경우에 MB를 따르는 MB 친이계가 있었지만 당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으로 옮기는데 그 비대위원장에게 흔히 말하는 친이 친박의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있었음에도 당시 다음 총선에 대한 쉽게 말하면 공천 끌어내는 행사는 비대위원장이라고 MB 대통령 자신은 일체 얘기를 가져하지 않겠다. 그 정치적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천에서 그때 흔히 말하는 친이계는 많이 더 학살을 당했다고 했지만 그 총선 결과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수 정당에 보니까 고비마다 그게 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과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그런 판단. 이 MB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MB는 자기를 그때 당시 친이계 공천을 받지 못하고 친이계 많은 의원들이 그냥 이런 무책임한 처신이 어딨냐 뭐 대통령을 원망하고 한탄한 사람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재창출 이루어졌잖아요. 박근혜 이게 비대위원장을 정치예요. 임명 그 있었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들 적폐청산으로 내몬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게 민주당과 다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또 그게 뭔가는 뭔가 있어야 조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겠는 승리를. 이게 이제 그게 막상 나오고 현재 심판이 결정난 이후에 예, 그때 우리는 조기 대선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주도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꼼짝 달싹도 못하는 그런 정당 구조라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지금 거기 팽팽하잖아. 그러니까 팽팽하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공정한 심판,
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또 수사하는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정말 형편없는 수사 역량과 능력도 보여주고 또 뭐 서부지법에 그냥 영장 쇼핑까지 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거 지켜보니까 이거 뭐하는 짓거리들이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지율로 온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이 108석 의석 가지고 정말 이 엉덩설안에 먹고 사는 문제를 정말 당정이 안덕수 대행체제와 또 최상목 대대행체제에서 긴밀한 대비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겨서 우리가 지지율을 올랐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반사효과예요. 그렇죠. 이재명 당신만은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 당신네들 현재 탄핵 심판 뭐 맞춰지고 말 조기 대선이 오더라도 니네들 입맛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이 호락호락하게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당신들 이재명 또 대통령 대선 후보 내세운다고 우리가 쉽게 들어줄 그런 국민들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주지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제 뭐가 정당 지지율도 뭐 민주당하고 바짝 붙어 있고 지금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 인용 기각에 대한 그 뭐 프로테이지도 별반 차이도 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보면 안 한데 그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안 된다. 항상 민주당 지지진과 우리 국민의힘 보수 지지진 이게 일정 부분에 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결국 가르마를 타는 것은 중도 무당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중도 무당층을 보고 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가야 되냐. 지금 국힘은 상당히 그 강성 지지층을 지금 중심으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메시지랑.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이나 또 헌재가 일방적으로 조기 심판을 위해서 그냥 이 절차적 정당성도 위배하면서 가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과 고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지층이 결집돼서 공정한 탄핵 심판을 우리는 기회를 갖다가 주시적으로 외쳤지만 그 공정한 탄핵 심판 그게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다. 여기만 우리가 모든 게 함몰되어 있다 보면 결국 조기 대선이라는 그때 가서 언제 제가 딱 이야기만 드립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왔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대 하고 당시 그러면 홍준표 우리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이 세 후보 합쳐버리면요. 그 49%대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당시 후보를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언제 탄핵 심판이 결정나고 나서 우리 당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를 확정시키기까지 한 달이 최소한 소요됐던데 그러면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 범연합 내지 후보를 만들고 단일화를 만들고 이 누군가는 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들 방식, 우리들 지금 현재 지지율 이 기반 가지고 우리는 이재명 상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이 절대 함몰돼서 이제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이분들은 다 어쨌든 당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내 경선 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경선 룰이. 이게 경선 룰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경선 룰도 우리 책임가원과 또 일반 국민 50%인데 여기에 역선택이 지금 방지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수 우파적 어떤 사고를 여기에 사실 무언의 지지를 한 그런 우리 당원들이 아니더라도 책임가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결론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후보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나 당시 뭐 여러 행태에서 지금 우리 당원들의 뜻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가는 그 흐름은 있어요. 당내 흐름은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지금쯤은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한 그런 심각한 고민을 누군가는 하고 이걸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려면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강성진 지지세거든. 흔히 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우실이라고 표현하고 아스팔트 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의 우리가 중심이 돼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정당으로 비춰지는 이런 부분은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보수 후보 단일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를 했잖아요. 권성동 대표가. 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계셨던 분들이 개헌 반대하는 목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현재의 그 37년 된 헌법이 개정돼야 된다. 일치했고요. 네. 그랬을 때 그건 이제 핵심이 권력 구조잖아요. 네. 이게 그 어떻게 변하냐 보니까 4년 중임제 대통령이 국민들도 제일 많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년을 4년 중임제, 8년으로 복국이 더 계약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많았어요. 이거 아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럼 그 분산된 힘을 그럼 국회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4년 중임제냐 또 어느 중심 내각제로 갈 거냐. 예. 뭐 이게 결론은 37년 헌법이 날라서 이제 손을 대면은 이게 결론은 가장 중심이 권력 구조 개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대한민국 이 제한적 대통령제 이거 지금 봐요. 개헌 이야기 심지어 아마 진작에 일찍 우리가 개헌을 약속하고 이 수습에 들어갔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개헌을 수용하지 않을 수 이유가 없잖아요. 예. 지금 헌정의 회장이 지금 정대철 회장인데 예. 이분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개헌적이다. 예? 그러니까 개헌을 약속하고 이걸 수습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런 친명 인사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그만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조기 대선 정국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기고 나오면 제왕적 대통령이 가서 그냥 싹 다 정리할 수 있는데 무슨 개헌이냐 그런 심사는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금은 어차피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 정말 이 개헌을 통해서 이 대통령 중심에 이 집중된 집약된 이 권력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국회 입법 권력과 충돌하면 국민이 불행이 있어서 이거 안 되니까 이거 깨끗하게 청산시켜버리자. 이렇게 해서 자신이 먼저 지금 현재 개헌부터 우리가 여야간 정치적 큰 합의를 하고 언제 탄핵 심판을 우리가 수용하자. 이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 엄청난 국민적 인기 얻었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측근 친명 인사들 어느 누구도 개헌 이야기 꺼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개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개헌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절대 정치적인 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개헌을 자기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약으로도 이번에도 내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시기를 약속해라. 저기 보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번 자신의 당 대표 그리고 국회 이제 대국민 그 연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불체포 특검 자신부터 내놓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될 때 뭐였습니까? 나 불체포 특검 좀 이게 절대 이게 국회에서 이게 불체포 특검 이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달라고 다 문자 쓰지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몇 명이 그냥 불체포 특검 그걸 검찰 탄핵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표 던지니까 작년 4월 총선에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수박으로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공천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과 지난주가 얼마 전에도 기업들하고 간담회에서 이 반도체법 가장 핵심 내용이 러시아 52시간에 위해성을 좀 다하면 되는 건데 그 약속 비슷하게 했다가 당내에서 정치기장부터 그리고 뭐 양대노총 반대하니까 없던 일로 끝나버렸어요. 예? 그리고 자기 심지어 생활지원금 25만 원 그것까지도 자기가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놓고 웬걸요? 그것도 쏙 들어가버렸어요. 며칠 상간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약을 해도 믿을 수 없다. 이 개헌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오로지 지지율이 정차돼 있고 이러다가는 조기 대선이 와도 만일 자기가 공직선거법 방송심 결과가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선 후보로 가야 되는데 그럼 당내 이게 지금 뭐 일부 이제 뭐 김경수다 뭐 김부겸이다 뭐 이런 김동연이다 이런 선수들 다수 있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대선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중도 무당층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계의 배라부터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실사구시적 실용주의적 울산이죠, 잘산이죠. 뭐 지금 상속세법 상속세가 뭐 18호까지는 뭐 18호도 이제 앞으로 뭐 상속세 문제 없이 뭐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일한 뭐 입장이지만 그 상속세법도 갈라치기 하잖아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듯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적인 약속은 지금 그 참모들이 임기응변식 일비에 아주 능수능란한 대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행보들이 진정성을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헌은 어쨌든 조기 대선에 최대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고 약속은 뭐 다 하리라 봐요. 할 거예요. 다 하리라 봐요.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나요? 저는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랑 같이 하고 그것의 적용은 자기 대통령이 총선하고 같이 하든지 임기를 3년 줄이고 그건 안철수 의원 이야기고 자기 임기 다 해서 하든 해서 지방선거랑 맞추든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를 해야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개헌 투표일까지도 중앙선관위에 그런데 개헌 이걸 결국은 개헌안을 이게 투표에 붙이는 그 선포 공표를 갖다가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이 공포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개헌 투표 일자도 잡히지도 않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대통령 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국민 약속을 담보해낼 것이냐. 그러려면 지금 정치적 합의를 하겠죠. 정치적 지금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못을 박아놨잖아요. 물론 안철수 의원처럼 내년 뭐 이렇게 지방선거일 때 6월 1일 때, 예? 6월 1일 날 여기 개헌 투표도 한다. 여기까지도 이것도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국회 개헌 특위에서 예.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고 거기에 여야가 그렇죠. 그 내용을 합의하는 뭐 여야가 수용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해야 돼. 의결까지 의결로 하고 그거는 뭐 대선 주자들이 그거는 대선 물론 주자. 안 따를 수도 있겠죠. 의결해도 안 따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입법부에서 음. 상권 분리된 입법부에서 국회의 권능과 기능으로서 그 개헌에 대한 이 국민 투표 이걸 정치적으로 합의한 이거를 또 다음 대통령이 돼서 깬다는 것은 그거는 어렵다. 어렵다. 네. 그런 거야말로 또 다른 사유가 될 수 있죠. 네, 대표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조기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진영대거는 더 격심할 거고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질 거다. 이걸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과 이재명 대표의 저 사블리스크는 같이 청산과 심판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국민적 인식이 중도 무당층이 많죠. 그 점에서 나온 거구만요, 그게. 저는 뭐 정확하게 고대목만은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뭐 저한테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과 이재명 대표의 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권력의 저 독단, 남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특히 중도 무당층의 이 심판과 청사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그 여론이 있다는 걸 여러 형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대선은 후보가 중요하잖아요. 네. 당도 당이지만 이게 근데 국힘 후보가 딱 양쪽으로 지금 좀 그룹핑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후보들이 뭐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이라면은 이게는 분명히 선을 긋고 국힘은 새롭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 뭐 비슷비슷해요. 예. 김문수 장관님이 요즘 조금 올라서 그렇지 이게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실제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청에서도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오면 이기는 선거를 갖다 국민의힘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걸 그걸 당에 일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당원들과 국민들 여론을 그걸 우리가 가감없이 진솔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경선 방식, 룰 세팅이겠죠, 그죠? 예. 이런 걸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당에서 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우리 지층만 보고 가는 이게 대선 조기 대선인가? 그러면 국민 전체에 특히 중도 무당층을 아우르면서 가는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방식인가? 이건 국민들이 당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에서 그냥 기각되길 바라는 그런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대체로 비상계엄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이원적이고 이법적인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통치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분이고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고 비상계엄 그 자체는 아무리 통치권 행위지만은 그걸 계엄 절차의 이법성이나 또 국회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로서 또 정치인 체포 지시를 또 통해서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이런 위법적인 판단이다. 그러면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오세훈이나 뭐 이 한동훈 뭐 이런 유승민 이런 정도의 판단이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 두 그룹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 지도부나 또 우리 당 현역 의원들 특히 여론을 국민들 여론을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너무 지금 올곧이 그냥 올로 나침으로 그냥 비춰지는 그런 정책에는 좀 저는 지양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까 말한 그 후자, 굳이 개혁그룹의 후보들이 치자면 그분들이 중도층, 무당층에서의 경쟁력이 입증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당심에서도 그분들이 선택의 어떤 그게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길 후보, 과연 이분들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당심은 다 같이 하겠지만 중도층, 무당층을 갖다가 얼만큼 이 사람들이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입증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럽니다. 그 입증은 여론밖에 없잖아요. 예. 국민 여론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대중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국민마다 생각이 달라져요. 변한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될 당시에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영장을 또 발부받는 과정이고 지금 헌재가 뭐 이 헌재 심판을 위한 준비기일부터 변론기일 이렇게 헌재 심판 재판 절차를 저 해나가는 저 모습에 대한 또 국민 여론이 지금 잡히는 거고 그럼 이제 곧 이제 뭐 헌재 심판이 있겠습니까? 3월 중에는 또 3월 중에 헌재 심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또 잡히는 겁니다. 이 국민마다 여론이 다 우리 대중들이나 국민들은 어느 한쪽에 서 있다고 해서 불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여론을 결론은 국민이 잘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되는 여론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도를 걸어줘야 되는 거죠. 이 정도를 건넌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형사재판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 이게 공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그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헌재를 갖다가 니네들 헌재 이거 뭐 무조건 기각시켜 말 이걸 인용하면 우리는 헌재 결정 불복할 거야 이런 이미지 대단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서부지법의 그런 뭐 좀 가격한 행위는 이게 과연 앞으로 보수파 진영의 후배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만일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아주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만일 승복과 불복의 문제가 있는데 불복의 목소리가 한동안 그 더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내 경선이라든지 그런 게 모든 영향을 다 줘가지고 그렇게 서출되는 거고 과연 본선의 경쟁이 있을 건지 이런 걸 국민마다 반영을 근데 지금 지도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도부 어쨌든 선거 때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기대가. 때문에 강주 금남로에 지난 주말 3만 명이 모인 그 물론 비상 뭐 그런 기도에 종교단체에서 했지만 그 3만 명 민주당 그걸 정치 집회로 보는데 그렇지만 이 3만 명이 강주에서 그렇게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은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지금 이제 뭐 전환길이다 아까 만 정가훈 목사 이런 분들의 그런 저런 목소리도 있지만 더 큰 본질은 합리성을 추구한 우리 보수 우파의 그 기반적 가치 그리고 중도 무당층이 왜 중도 무당층이 그렇게 폭넓게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고 고정화되어 있는가? 점점 중도가 넓어지고 그러면 진보 좌파에서 중도층으로 넘어가는 국민들이 많습니까? 보수 우파에서 중도로 넘어가는 게 많습니까? 그걸 비교를 하면 그 7대 3중.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 그렇죠. 보수 우파 중에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되고 국민적 상식성을 그 인계점이라는 걸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대표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치를 강조하는 그 보수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국민의힘 그 지도부도 즉 그 말은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걸 서로 수용할 수 있고 당내 이런 그걸 갈등과 반목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대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지금 살려놔야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보수 우파를 넘어서 중도 무당층으로 이렇게 확장할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김상우 그 의원이 울산시당위원장 그 사퇴했잖아요. 이게 탄핵 찬성파에 있어가지고는 직간접의 그런 압력,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지도를 지냈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그것도 다양성을 살리는 데는 조금 문제 있잖아요. 좀 저는 안타깝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정당 민주주의로 이게 결론이 나는 건데
국민들은요 다양성이 존중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된 저런 일사불란한 정당을 수용했습니다. 그 생명력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아니 근데 국힘은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 고소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대단히 네. 안타까운 거예요. 네. 대단히 안타까운. 거기다가 김상국 의원은 자기는 뼛속까지 보수주의자다. 보수주의자의 기본은 법치다. 뭐 이렇게 운운하는 친구를 갖다 그렇게 내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악수 중에 악수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런 수를 많이 보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도부나 이 지도분들 말 현재 탄핵 심판 이후에 조기 대선이 오면 조기 대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국민적 상식선에 맞추는 후보가 되지 않고 우리들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후보로서 대선에 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경험을 봤을 때 현재까지의 시간, 현재 탄핵 결정 시간까지와 그 이후의 지도부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끌어왔지만 그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끌어왔지만 그 이후는 또 새로운 국면에서 그 국힘이 이제는 다시 그 대통령을 자리를 한 번만 더 이렇게 저희들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럼 그 지도부는 뭔가 또 새로운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은 또 어쩔 수 없이 당심에 호소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도 체제를 가지고 다음에 이제 현재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 다시 지도부를 바꿔서 조기 대선 국면에 임해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해요? 네, 좀 위험해요. 그런가면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을 만든 집권당으로서 공정한 사법 절차와 또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그런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상식적인 정치 행위까지는 국민들이 인계점으로 네. 보고 인정을 할 거예요. 네. 상식적이라고. 근데 그 선을 넘어서 버리면은 음. 쉽게 말하면 이당에 대한 비례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좀 전에 우리 김 대표님 말씀 그럼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기 대선 상황이 오버린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하면 분명히 안 되죠. 네. 그때는 이제 후보 중심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한 달간 시간이 있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 그 인계점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인계점. 지금 이제 김 대표님은 우리 지도부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는 그 인계점을 넘었다는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인계점 안 넘어서도 탄핵 심판 이후는 확 바뀌는 또 모습, 후보뿐만 아니라 당도 확 바뀐 모습을 그래야 중도층과 무당층이 어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럴 수가 없죠. 지도 체제에 대한 이제 국민적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겠죠. 이쪽으로 자리 잡고서 말 걸을 정도의 저러면은 진짜 그분들 나는 그 두 사람이 절대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치인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일정 부분 옥중 정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공정한 사법 절차와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내는 그런 언제 심판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건 그건 맞지만 앞으로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미래까지도 그냥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옥중전 정치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렇게 인식되어지면 대단히 이건 위험하다. 아니 대표님 정치는 상징이 중요하잖아요. 그 권성동 대표도 친구고 또 권영세 우리 위원장님은 선배이자 장관으로 지냈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최측근들이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부분들을 이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선은 저는 안 넘었다 봐요. 저는 안 넘었는데 그 이후에는 확 바뀐 정말 옥중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수 정당을 갖다가 그 대변하고 그분이 공정한 어떤 대선 경선도 치를 만한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저는 큰 사인이라 보거든요. 근데 뭐 일정 부분 미리 뭐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뭐합니다만 어떤 상황이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인물 탐색에 뭐 그런 시간 과정에서는 지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는 뭐 그런 준비는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네. 지금까지는 보수 우파적 결집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조기 결집이고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도 체제가 큰 실수 없이 대가 없이 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러니까 헌재 심판 이것도 만에 하나를 늘 염두에 두고 지금 집권당에 면모를 갖춰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죠. 그 마지막 그냥 그 말은 다양성도 일정도로 예. 유지해주고 뭐 좀 너무 족쇄에 갇힌 그런 정당의 후보들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그 우리 근데 대표님은 그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계속 나름 거기서 개혁파의 어떤 선두하고 네. 그 역할을 쭉 해오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이 개혁 성향을 띠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네. 그런데 뭐 같은 검사 후배라는 게 오히려 더 이전에는 강점이었지만 지금 약점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후보가 현재 당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입지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보수 우파만 결집을 통해서 우리 지지율을 담보하는 이 상황으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당히 어렵죠. 그 운신의 폭이 어렵죠. 네. 입지도 좁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일정 부분 제가 아까 말한 당원들의 뜻도 요즘 국민들의 뜻하고 거의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그러면 냉철한 또 헌재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상황 국민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네요.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그런 흐름, 판단, 여론이 그렇게 해서 여론이 어떻게 잡히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간에 뭐 지금 보면은 한 달 뒤쯤 이렇게 최종 그거는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어쨌든 간에 새로운 또 변화의 민심이 잡힐 거고 그게 이제 당은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 우파가 조기 결집했다더라도 이 조기 결집된 이 지금 현재 지지율을 가지고 이걸 그냥 다시 붕괴시켜 버리고 이걸 무산시켜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 지지율을 유지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중도 무당층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판단에 의한 우리가 주자를 세워야 된다. 그런 이제 몸부림이 당내에서 이제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춘. 난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투톱 체제 이분들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가자. 절대 그건 아니에요. 집권당 지금 이제 지도부로서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도리를 하는 거지만은 심판 정국이 와서 복귀가 어렵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이제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질 사람들이지 마냥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분들 역량이나 역사는 잘 알지만 국민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은 쉽게 상징으로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수로 세부대 이런 게 그런 이제 인식은 갖춰졌는데 앞으로 이제 뭐 조기 대선 당내 후보를 선출해 가는 이제 경선 이 룰 세팅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뭐 특정 후보는 배제해버린다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울산시장위원장 배척하듯이 뭐 그런 정도 실수를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열한 또 내부적인 그게 뭐 중도 무당층 확장을 위해서는 뭐 유승민 뭐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의 뭐 소구력을
뭐 또 판단할 건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많은 가자. 사람들이 오히려 국힘의 경선판이 단연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민주당의 큰 고민이 이런 체제 이재명 중심의 단독 플레이, 예? 즉 단독 플레이를 지금 제일 크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뭐 김동연 뭐 김부겸 이런 사람들 계속 소환해내고 언론들 그렇게 하라고 뭐 그냥 부추기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절대 이재명 독재 중심의 그런 정당 후보가 아니다. 이런 걸 희석시키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대표님이 대선 이 경선 선거를 하시면은 다 실력인데요. 이게 단연한 경선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참 뭐 배출한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체 없이 이번 대선을 그냥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온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패족이 돼가지고 그렇죠. 돈 보수 후보 단일화를 그렇게 처절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서 진정 어린 그런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홍준표, 안철수, 윤석열 이세 사람이 나는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래도 이번 국민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니네들이 이 정도는 잘하고 니네들이 정말 자성하고 성찰하고 또 반성하면 우리는 너희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국민들의 국면마다 달라지는 시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실제로 3월 중순에 그 국면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더 뜻을 보탤 수 있도록 또 한 달이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한 달이.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넘지 않도록. 절대 이제 그 헌재에 이 변론 기일을 갖다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하고 또 20일 하면 이제 사실상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이 되겠죠, 그죠? 최후 변론이 되는데 그게 뭐 최후 변론을 왜 거기서 끝내냐 그러고 또 뭐 정치적으로 엄청난 압박 행위를 통해서 헌재가 막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당연히 지금 광장에서는 그걸 요구하잖아요. 뭐 지금 불복도 벌써 이야기하고 저는 있는데. 노동운동을 뭐 한 사람입니다. 20년 넘게 했는데 노사 분기와 발생한 사업장에 그때 노조 조합원들은 상당히 개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회사가 어떤 일에 노동조합의 요구 다 수용하겠습니다. 뭐 해보라. 잘 안 된다. 파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죠. 그런데 일정 부분 파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합원들도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파업이 장기화되면 진짜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때로는 이해감도 느끼고 또 우리의 노조 집회부에서 한 요구가 너무 이게 인기 영합적으로 우리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이런 한마디로 수단으로서 임금 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너무 가장되구나 이런 게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 분규가 나오더라도 이 중개 조정을 하는 그 전문 선수들은 일정 부분 회사도 그렇고 특히 노조의 조합원들이 개강돼 있을 때는 절대 중재가 쉽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 사법 절차가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지도부나 뭐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뭐 찬물을 깨는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분들의 목소리도 결국은 존중해서 나중에 조기 대선 정국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분열되고 또 산산조각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교훈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이걸 탄핵까지 하는 게 맞는다는 이런 인식도 있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를 그걸 극복하는 그런 조기 대선으로 혼자 일방적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견제심도 있는 거고 다양한 지금 생각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대처하면은 분명히 2017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그 인계점에 왔어요. 인계심이 왔다. 국민들이 과연 상식선이냐? 네? 그리고 합리성과 상식성을 벗어난 공정한 사법 절차와 심판을 헌재 심판을 걱정하면서 우려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냐?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비상계엄 자체를 갖다가 이걸 불복하고 국회 탄핵 소추 이걸 불복해버리고 헌재 심판마저도 불복해버리기 위한 빌드업인지 이런 걸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그 추구한 보수의 가치,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법은 제국이고 이걸 그 존중 절대 우리 자신이 있어도 스스로 이걸 반갑해서는 안 된다. 헌재의 어떤 그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메시지로 나갈 필요가 있네. 지금 헌재 결정을 미리 존중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겠죠. 하여튼 지도부도 상당히 참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 말씀하신 대로 그 인계점이 그 전에 넘어버리면은 넘어버리면요. 그때 국민에서는 국민들 어렵겠네 국회는. 어려워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모시고 전국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